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 시간에 투자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자, 투자를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목적은요, 부동산 투자에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을 정했겠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봐야 됩니다. A라는 원룸, 요거 좀 괜찮아 보인다. 자, 그리고 B라는 상가, C라는 임대주택 몇 개를 쭉 뽑아보는 거를요, 여러 가지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하나 셋 다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가져갈 돈이죠,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예, 요것도 헷갈립니다.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갈 돈,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A라는 원룸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5층짜리인데, 이렇게 4칸 딱 돼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8억에 나와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약속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 돈 투자액을요, 지분 투자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론에서는. 자, 줄여서 그냥 지분 해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그래서 줄여서요, 저당 해줍니다. 저당권 설정해서 빌린다고 해서 저당 투자액. 그래서 내 돈은 5억 있다. 그러면 3억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3억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가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걸쳐서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가져갈 돈,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걸쳐서. 자, 그러면 내 돈 나가는 건 얼마 나가요? 5억 나가네요. 맞죠? 자,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로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내가 가져간 돈 아니죠. 여러 가지 경비도 다 빼야 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 다음에 요 빌린 돈 있으니까 매기 갚는 원금도 있겠고 이자도 있겠죠. 요것도 좀 빼야 되겠네요. 순전히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갈 돈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겼으면요, 소득세 이러고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자, 이 8천만 원도 그냥 대충 계산하면 절대 안 되고, 미래에 호황일 때는 이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보통일 때는 이 정도, 불황일 때는 얼마 정도.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되지, 그냥 대충 8천만 원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집에서 그냥 주무신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8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그리고 처분하게 되면 한 13억 정도 과학적으로 추정해 봤더니 13억 정도 받을 것 같은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죠. 일단은 이제 중개 수수료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빌린 돈 있는데 5년 동안 못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될 겁니다. 은행에서 갚으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요, 양도세 같은 거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을 분석하는 건데, 경제성 분석은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데,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이 할인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걸 투자 가치 이렇게 합니다. 요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덜 투자했으면 이득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기법인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요거 하기 전에 요 8천만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고, 그 다음에 요 7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요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천만 원과 7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자, 이 8천만 원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열심히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이거를요, 영업의 현금 수지다. 줄여서요, 영업수지다. 이렇게 합니다. 영업수지.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289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박스 바로 아래 보면 영업의 현금 흐름, 줄여서 뭐라고요? 영업수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름 붙여볼게요.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 5억이죠. 지분이 유출된 게 5억인데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이걸요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분 복귀액. 그래서 몇 장 넘겨보시면 이 두 장 정도 넘겨보시면 292페이지 자, 맨 위쪽에 매각 현금 흐름 박스 바로 아래 이걸 다른 말로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확인해 볼게요. 289페이지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자 볼게요. 자, 요거를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루도. 그래서 1년 내내 임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거를요 289페이지는 아래쪽에 있는 박스를 얘기합니다. 자, 이걸요 가능하다. 이 정도는 최대한 가능하다입니다. 가능 총소득 아니면은요 가능 조소득. 조라는 게 총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조세 하면은요 모든 세목을 합쳐서 조세하듯이 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의 소득을 뭐라고요? 가능 조소득 아니면요 가능 총소득 하는데 자, 이 어떻게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합니까? 아무리 임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이사 날짜 안 맞으면 빈방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리고 이 동네에 임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빈방, 1년에 어느 정도의 비어있는 방이 있죠. 이걸 감안해서 좀 빼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공실에 따른 손실이다. 이런 것도 좀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용근로자 이런 분들은 겨울철에는 일 많아져요?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봄 되면 열심히 일해서 임대료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봄까지 되니까 보증금 다 까먹었죠? 거기다가 또 일거리도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있는데 돈 내라면 낼 돈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배째라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만 보증금만 회수하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자, 그래서 이런 걸요 누가 얘기했는지 신기하게 이름 붙여놨습니다. 이걸요 불량부채 이렇게 합니다. 행여나 못 받을지 모르는 임대료 같은 거 있죠? 이걸 감안해서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때로는 임대사업 하다 보면 부수입 같은 것도 생겨 안 생겨요? 임대료 외에도 뭐 부수입 같은 거 생길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차 있는 사람들은 주차료 이런 거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요 기타 소득 이렇게 합니다. 기타 소득.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하다 보면 강사료 외에도 간혹가다 왜 책 같은 거 쓰면 돈 들어오기도 하죠. 부수입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이거를 기타 소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유효 조소득 혹은 유효 총소득 해줍니다. 효력 있는 조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네들은요 말이 소득이지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게 자, 경비는 뺐어 안 뺐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무슨 소득입니까? 무늬만 소득이지 그냥 이거 소득은 본질적이면 소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경비를 좀 빼내야 됩니다. 각종 경비. 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라든가 아니면은요 종업원 급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등등등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관리비 등등등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이런 거 다 빼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업 경비다 해줍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순 영업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순 하면은요 각종 비용을 뺀 거를 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순금 하면요 금에서 불순물 뺀 거를 순금하듯이 번 돈에서 불순물인 비용을 뺀 거 있죠. 요걸요 순 영업소득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요 3억을 빌렸겠다. 그러면 매액이 원금도 갚으라면 원금도 갚아야 되죠. 그리고 이 돈을 빌려 썼으면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매년 계산하는 거니까 매년 자 이거 내가 갚아야 될 매년 갚을 추정하는 거니까 매년 갚을 원금하고 이자 요거 매년 갚을 원금하고 이자. 자, 요거는
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채를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따가 다른 여러 가지 용어 쓰는데 여기서는요. 뭐 자꾸 이거 쓰게 되면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용어만 좀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다. 매기 갚을 원금이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해 전. 자, 세해 전 하면 항상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해 전 현금 흐름 혹은요. 세해 전 현금 수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요. 세해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세금 부과하기 직전의 소득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세법을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득세 구조를 좀 간단히 얘기할 겁니다. 소득세 구조를 얘기할 건데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나온 건 아니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소득세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몰라도 돼요. 알겠죠? 모르고 그냥 뭐 소득세를 뺀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2023년도 작년도의 소득을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가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계산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세 가지 형태로. 맨 먼저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이렇게. 자, 요거는 따로 계산해 납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예를 들어 2년 이내에 팔았다 이렇게 경우라든가 미등기 형태로 구입했다가 미등기 형태로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투기적 목적이 강하다 해갖고 아주 높은 세율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계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원칙적으로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지만 자, 이 예정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2월 달이죠? 그럼 2월 1일 날 팔든 아니면 30일 날 팔든 28일 날 팔았든 다음 연도 다다음 달이 있죠.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 요 기간 내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원래는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지만 이 가산세 부과자 안 맞으려면 자, 요때 납부해야 돼요. 3, 4월 달에.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과 관련된 소득세 요것도 따로 가서 납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따로. 왜 그러냐면 퇴직소득세 퇴직금이라는 게 뭐예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매년 월급으로 줘야 될 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동안 일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일했을 때 10년 만에 퇴직했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매년 월급의 형태로 퇴직금 형태로 안 주고 월급의 형태로 줬다고 치자. 그러면 1년에 월급의 형태로 준 게 1,000만 원이라고 치자. 퇴직금으로 안 주고 월급의 형태로 주었다면 얼마씩 줬다고요? 1,000만 원씩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세율이 자, 이 그 누진세 체계는요. 금액이 작아지면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 정도 세율이 부과된다고 치자. 몇 퍼센트라고요? 10%. 그러면 10% 이렇게 한다면 100만 원. 맞죠? 여기도 100만 원. 그래서 총 10년이니까 얼마나 납부하면 돼요? 자,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퇴직할 때 한꺼번에 이제 과세하니까 한꺼번에 이제 1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면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걸 누진세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30% 세율이 부과된다. 그럴 경우는 3,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퇴직자가 손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퇴직자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깎아주려고 합니다. 이거 깎아주려고 따로 계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참고입니다. 참고. 자, 그리고요 이 나머지는 뭐 종합소득세다. 무슨 소득세라고요?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요거 이제 이자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하면 배당금 받은 거라든가 회사 다니면은요 근로소득, PC방 같은 거 운영하게 되면 사업소득 이런 게 발생합니다. 자, 그러한 소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연금 받는 거 있어 없어요?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기타 사적 연금도 받을 수 있겠네요. 연금소득.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나는 여태까지 뭐 은행에다 예금도 했고 배당금도 받은 것도 있는데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요,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뭐냐면 소득을 지불하는 자 있죠? 지불하는 자가 세금은 쏙 빼고서 이제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걸 대신 갖다 납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가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이 5% 이자를 주겠답니다. 그래서 통장 딱 봤더니 세금은 쏙 빼고 입금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은행이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은행이 그걸 갖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도 안 보고 그냥 납부하는 겁니다. 걔들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요,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임과 종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권 내에 있는 이자 받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뭐 사채업자라든가 이런 사람 아니면 거기다 예금한 거 아니면 거기다 납세 의무가 원천징수 당하면서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으면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있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 의무는 끝나요. 알겠죠? 그리고 자, 이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은요. 자, 2023년도에 이제 월급 줘야 안 줘요? 월급 매달 월급 줄 거 아닙니까? 예, 주면은요, 그 전년도 낸 세금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대충 계산해서, 자, 이 세금을 뺍니다. 알겠죠? 전년도 낸 세금을 기초로 해서 매달 월급 줄 때, 계략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뺍니다. 빼죠? 그런 다음에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연말정산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동안의 소득이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됐죠? 여기다가 이제 이 세율을 부과해서 정확한 세금을 딱 계산합니다. 이만큼을 세금 내야 되죠? 근데 그동안 자, 계략적으로 계산을 낸 세금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만큼은 냈어, 안 냈어요? 안 냈죠? 2월달 월급에서 깝니다, 까. 만약에 세금을 이만큼 냈다. 그러면 이만큼을 더 낸 거죠? 요거는 환급해 줍니다. 2월달 월급에다가 더해서 이제 줍니다. 이렇게 한 거 뭐라고요? 연말정산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납세 의무는 끝납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자,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복잡한데, 뭐 사적연금도 있고, 공적연금도 있는데,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저기 세법이 개정돼서 1,500만 원 정도까지는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 의무는 끝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로또권에 당첨됐다. 그럴 경우는 소득이 300만 원까지는 납세 의무가 이제 원천징수 당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도대체 5월 달에 신고한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 누가 신고하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임대사업 하거나 PC방 하거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5월 달에 신고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요, 요 사업소득을 얘기합니다. 무슨 소득을 얘기한다고요? 사업소득세를 얘기하는데,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이런 것들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형태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싸잡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라고 해서 이걸요, 영업소득세다 해줍니다. 이런 세금들 다 뭐라 한다고요?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뺀 거를요, 이렇게. 이걸 세금까지 다 뺀 현금수지라고 해서 세후 현금 흐름이다. 아니면은요,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업 경비와 관련된 얘기 좀 정리할게요. 영업 경비는요, 각종 가스비라든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아니면은요, 뭐 이 임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간혹가다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자, 기업회계라든가 세법에서 이 건물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기 일정액씩 감가상각비 형태로 빼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순전히 현금 나가고 내 손에 들어온 돈이죠. 현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는 현금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예요? 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는 절대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만 나중에 이제 세금 계산할 때 이때는 빼줍니다. 세금 계산이라든가 기업 회계 같은 거에서는 빼줘요. 되셨죠? 자, 그리고 세금 중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납부하는 거죠. 영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는 여기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 밑에서 빼야 돼요. 알겠죠? 이 소득세는요, 이 소득이 이렇게 볼게요. 자, 소득이 많은 자들은요 아주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작은 자들은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소득이 없는 자들은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크면 높은 세율, 작으면요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도 안 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여기서 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밑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취득세라고 해서, 자, 취득세도 절대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시켜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나간 돈 아닙니까? 그죠? 투자 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되셨죠? 이 정도만 아시면은, 자, 거의 다,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자,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자, 290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290페이지 맨 아래.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유효 조소득은 혹은 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하여 큰 편이다. 유효 조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하여 큰 편이죠. 왜냐하면 경비는 조금씩 나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죠? 자, 그래서 맞고 2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흐름보다는 큰 편이지만 동일할 수도 있다. 자,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흐름보다는 큰 편이지만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갈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때는 똑같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전현금흐름은요, 세후현금흐름보다는 큰 편이지만 동일할 수도 있다. 세전은요, 세후보다는 큰 편이지만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낼 게 하나도 없다. 이럴 경우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수 있겠네요. 세금 다 공제받고 하니까 납부할 돈이 없다. 그러면 똑같겠죠? 이렇게. 오른쪽 볼게요. 291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거를요 불량부채 이렇게 합니다. 뭘 한다고요?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에는 불포함하여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 자, 보세요. 이 불량부채는 여기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따로 빼는 거죠. 따로 빼는 거니까 영업경비에는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재산세는 빼야 되죠. 그렇지만 소득세를 빼면 돼야 안 돼요? 소득세는 요 밑에서 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차감하지 않는다. 자, 세전현금흐름은요, 지분투자액에 기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뭘 뺀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괄호치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암기. 자,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퇴직소득세도 따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자, 이걸 암기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어디 가서 들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저는요, 이런 식으로 가유순 전후 딱 적은 다음에 가유순 전후다. 해마다 물어봅니다. 가유순 전후한 다음에 한 칸 떼고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요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요것도 굳이 암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공부는 안 하니까 빼야 되겠네요.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장 넘겨볼게요. 자, 몇 장 넘겨보시면, 몇 장이 아니라 한 장 넘기면 292페이지 볼게요. 292페이지에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매각 현금 흐름, 다른 말로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얘는 어떻게 나왔을지 보겠습니다. 얘는. 자, 요거를요, 이 5년 있다가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다. 요거를요, 매도 가격, 이렇게 합니다. 예상되는 매도 가격. 근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죠? 이것저것, 그 나간 돈 다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중개 수수료입니다. 자,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를 좀 빼내야 됩니다. 이걸요, 매도 경비다. 요거는 이제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경비지,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경비. 대표적인 게 이제 중개 수수료입니다. 중개 수수료 등 이런 걸 빼줘야 돼요. 뭐 공증받았다 그러면 공증비용, 세입자 내분한 과정에서 화해하는 과정에서 비용 나갔다 그러면 화해 비용 이런 거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한문으로 다 썼습니다. 한문. 그래서 한문으로 안 쓰면 이게 계약서가 아닌 줄 알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내가 쓸 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동네에 보면 대서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서소.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이 한문을 잘 쓰십니다. 그래서 그걸 써달라고 하시면 써줍니다. 근데 그걸 공짜로 써줘요? 돈 받고 써줘요? 돈 받고 써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그 사무실 운영 같은 거 하려면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거래계약서 작성 비용을 해줍니다. 이런 것도 나가고, 요즘에 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다운받아서 그 컴퓨터로 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순매도액 해줍니다. 항상 순하면요 각종 경비를 빼낸 거를 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매도액. 자,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요거를 3억을 빌렸는데, 자 5년 동안 원래 8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5년 만에 처분하니까 부동산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이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남은 거 다 갚으라고 하겠네요. 담보 가치가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처분 시까지 이렇게 볼게요. 처분 시까지 못 갚은 이제 아직은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원금이 됩니다. 이자는 안 붙고 이렇게 처분 시까지 못 갚은 원금 이거 빼줘야 되겠네요. 자, 요거를요 그냥 잔금해 주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냥 미상환한 아직 못 갚은 은행에서 빌린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미상환한 저당 잔금.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한 거를요 세전 지분 복귀액 이렇게 합니다.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그러면 또 세전하면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자, 이 양도소득세는요 이 부동산을 싸게 팔아서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차이 있죠? 여기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았으면 그 차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싸게 구입했는데 비싸게 판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금액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았다고 해서 이런 소득세를요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득세 이렇게 합니다. 자본이득세다. 요거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뺀 금액을요 세금까지 다 뺀 지분복귀액이라고 해서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해줍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자, 요것도 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것도 어떻게 암기하든 상관없는데 매순 전후 딱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순 전후 딱 적은 다음에 자, 요거는 처음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요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매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정도 하고, 자, 여기서 약간 부족한 거는 나중에 영업소득세를 좀 별도로 계산해봐라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지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 8천만 원 어떻게 나온 숫자고 7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이 문제는 없네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몇 번이고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매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마지막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건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이러한 거를요,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디 있냐면요, 293페이지 맨 후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요게 이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요,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 293페이지 맨 위쪽에 박스 하나 있죠? 박스에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요, 할인, 말이 좀 길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투자하는 목적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고, 어림셈법. 그 다음에요, 뭐 각종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중요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6문제 중에 1문제 정도는 꼭 물어보니까 이것도 안 하기도 그렇고 쉬운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요 할인현금 수준요법은 요걸 투자액 해줄게요. 투자액하고요, 요거하고 이제 소득을 비교하는데, 어떤 소득을 비교하냐면, 얘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있다 처분할 걸 가정하면서, 매기, 요 8천만 원을 매기 세후 현금 수지해 줍니다. 세후 현금 수지라든가, 요 7억을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지분 복귀액, 이런 것들을 꼼꼼히 5년 동안에 과학적으로 추정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몇 년 내 처분할 걸 가정해서 처분 시까지 들어온 돈 있죠? 이걸 매우 과학적으로 다 추정해서 분석하는 매우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요 두 놈은요, 투자액하고 얘는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두 가지를 합니다. 얘는 일단 처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처분하지 않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처분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의 소득을요,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하니까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는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아요? 많이 투자해서 조금 버는 게 좋아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가장 적게 투자해서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요걸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알겠나요?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겁니다. 고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를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시장에서의 위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 내 부동산은 이 정도 더 크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시장에서 위험 수준에 따라서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 있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들어오는데, 내 부동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근데 얘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없고, 그냥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략적으로 결정할 때나 쓰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좀 갖췄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요건 안 할 겁니다. 요거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요거까지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공부할 건데,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거를 공부할 건데, 여기 이제 목적지가 됩니다. 자, 목적지인데, 이거는 이제 5년 있다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할 걸 가정하는데, 5년 있다 처분하니까, 이 복잡해, 안 복잡해요? 약간 복잡스러우니까 논리를 매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제 노량진에 또 왔습니다. 노량진.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노량진에 가서 이제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자,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는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려고. 장사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걸 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몇 프로라고요? 10%.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자, 부동산이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데, 남들은 다 1억씩 붙이는데 똑같은 건데도 나 어떤 사람은 못 모르고 5천만 원 붙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간혹 가다 보면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인데,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요, 1년 동안에 2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이따가 이제 계산할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0.2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0.2 하면 20%를 벌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치자. 이거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해줍니다. 뭐란다고요? 요구 수익. 그리고 요거는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 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이걸요,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 씁니다. 내부. 그리고 요거는요, 저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일주일 지나서, 요거는요, 이 지역의 어떤 위험 수준 있죠? 체계적 위험,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외부에 있는 시장에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해서 이걸요,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고려해서 결정하는 함정인 방식인데,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박스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일단 294페이지에 자, 딱 중간 정도에 보면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294페이지. 이걸 순현재가치법을 줄여서 순현가법.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 거기 295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두 장 넘겨볼게요. 두 장 넘기면 A 아니네요. 장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요 얘가? 수익성 지수법이라. 여기 있네요. 297페이지. 29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이쪽 세 가지를 합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요것도요, 이렇게 적어보자. 자, 요거는요, 순현가법. 그 책 보면 무슨 얘기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듣다가 이해 안 되시면 다음번에 이해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현가법, 이렇게 합니다. 요걸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그리고 요거를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이다.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이런 것, 간혹 다 영어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영어.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을, 순을 영어로 net, 이렇게 합니다. 현재를요, present, 가치를요, value, 이렇게 해서,
NPV법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영어로요, profitability, 그 다음에 지수를요, 인덱스에서 PI법 이렇게 합니다. 내부 수익률을 영어로요,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IRR법 이렇게 되게 합니다. IRR법.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요걸 공부한 겁니다. 요거 이렇게 볼게요. 자, 1억을 투자하게 되니까 지금부터 5년 있다 처분하니까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1년 만에 처분한다고 치자. 여기다 투자했을 때 몇 년 있다가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그래서 1년 후에 처분한다면 1억 2천만 원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1억 2천만 원. 그래서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 자,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20%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곧바로 1억 투자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으니까 20%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얘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를요 수익률 가지고 비교합니다. 뭘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래서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를요 뭘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하고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벌죠. 요구 수익률,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딱 비교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는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여태 했던 게 아닙니까? 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샤프 하신 분은 이게 무슨 할인 기법이냐 하는데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한다 그런 얘기인데 얘는요, 얘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내부 수익률을 곧바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요, 투자한 자체의 연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래서 얘는요, 자, 이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을 때,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이 있죠? 그러니까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더니 이 정도 버는 할인율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할인 기법들입니다. 답을 하고요. 할인 기법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이렇게 분석해 볼게요.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3살짜리 꼬맹이가 사파리를 에버랜드 가자고 했는데 이게 에버랜드라면 그 중에서 사파리 가서 판다곰을 보고 싶답니다. 판다곰 아시나요? 이게 점박이 있는 곰 있잖아요. 그거 옥수수 대나무 같은 거 먹는 거 보니까 되게 웃기던데. 유튜브 보세요. 판다곰. 그래서 막 사각사각거리면서 소리도 나고.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려고 이 얘기했고 저 얘기고 답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하니까요. 1억 투자하니까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얘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예를 들어 10%로 할인해요. 자, 할인하는 것은 전 시간에 우리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133.1원이죠. 그리고 3년 후에 133.2, 지금은 얼마요? 100원이죠. 그리고 133.1원을 지금 시점으로 할인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공부할 겁니다. 어쨌거나 복리 형태로 10%로 뺀 금액이 요겁니다. 요거 얼마냐면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계산하는 건 나중에 연습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10% 뺀 게 이거예요. 복리 형태로. 알겠나요? 그럼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 10% 붙인 게 이거죠? 100원에다가 10% 붙인 게 3년 있다 133.1원이고 3년 후에 133.1원을 10% 뺀 게 100원이죠? 이거 똑같이 여기서 10% 뺀 게 이거고 여기다 10% 붙인 게 이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짜리는 투자해야 10%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죠. 근데 내 부동산은 얼마라고요? 1억만 투자하고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제로 시점에 얼마가 이득이라고요? 909만 원 포함 이득이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로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 10%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0%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동산 얼마라고요? 1억만 투자하고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제로 시점에 벌써 909만 원만큼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이득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이득이다. 그래서 이 909만 원을요, 순현가 이렇게 합니다. 무슨 현가라고요? 순현가. 자, 그러면 얘가 얘보다 커야 되죠? 얘가 얘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형태로 한다면 여기서 요거 뺀 거를 뺀 게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다시 얘를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자 10%로 이렇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10%로 할인한 게 6억이라고 치자. 할인한 게 얼마라고요? 6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가 10% 붙인 게 이 정도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번다고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를 벌려면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6억은 투자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은 5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버니까 1억 이득이라는 얘기죠?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얘기를요, 1년 내내 공부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그러는데, 진짜입니다. 모르고 막 들어갑니다.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고 막 풀고, 그리고 어떻게 운 좋게 막 맞추고 그러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합니다, 이게.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것을 할인해요. 10% 할인한 게 이거죠? 뺀 게 이거,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억 909만 원짜리는 투자해야 10% 올면서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하고도 1억 2천 되는 거죠? 벌써 얼마가 이득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이득이라. 요 909만 원을 순현가입니다. 순현가는 얘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요거 뺀 게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 요거 뺀 겁니다. 1억 909만 원에서 뭘 뺀 거라고요? 1억을 뺐는데 이 909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909만 원을 순현가 이렇게 합니다. 순현가.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현금 유의백의 현가. 현금 뭐라고요? 유의백의 현가. 유출액 유의백. 유의백의 현가. 물론 요것을 할인해야 됩니다. 요 금액의 이름이 뭐라고요? 현금 유의백의 현가. 그리고 요거를요, 1억을요, 유출액의 현가. 뭐 현가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라는 것은 제로 시점에 나온 거니까 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투자액, 이게 뭐야, 이게? 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어렵게 유출액의 현가입니다. 되셨죠? 이게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 근데 얘는요, 우선순위나 계산할 때 쓰는 거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요, 여기서 요거 뺀 걸 순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해 줍니다. 1억분의 1억 909만 원, 이렇게 해준 거를요, 수익성 지수해 줍니다. 그래서 1.0909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수익성 지수는요, 자, 얘는 분수식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보다.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굳이 한다면 요걸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데, 수익성 지수는요, 이렇게 요걸요, 현금 유의백의 현가, 현금 유의백의 현가에서요,
뭘 뺀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 투자액을 얘기합니다. 유출액의 현가를 뺀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 내부 수익률은요, 요거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0%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뭔가로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한 할인율,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뺐더니 이 금액, 붙었더니 이 금액으로 만든 할인율 있죠?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요거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할인했을 때, 자, 투자 금액과 일치한 할인율 있죠? 다시 말하면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더니 이 금액으로 만든 할인율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요거를 좀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어렵게.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을 때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입니다. 1억으로 만든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뭘로 만든다고요? 1억. 그럼 20%입니다. 20%. 20% 빼면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순현가라고 했죠? 순현가를,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분의 이건 걸 수익성 지수라고 했죠? 수익성 지수는 뭘로 만들어요?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자주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그래서 요 박스를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약간의 살점을 붙여 나가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거 굳이 암기하자면, 자, 이 그 할인권으로, 주의 쓰자면, 할인권으로, 자, 순영이 거를요, 순영이 밥값을요, 수일이가 내요. 이렇게, 내요. 이렇게. 자, 할인권으로 순영이 거를 수일이가 내요. 그래서, 할인 현금 수준소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있는데, 순현재가치법은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고, 수익성지수는요, 1보다 클 때 투자하고, 내부수익률법은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권으로 순영이 거를 누가 내요? 수일이가 내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것도 헷갈립니다. 요거 물어보는데, 얘는 자, 사람들은 먹고 나서 배출하는 거죠. 에이, 먹지도 않고 배출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먹고 나서 배출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먹은 다음에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입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입은 위에 있고 밑에서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입은 위에 있어? 밑에 있어요? 위에 있고 밑에서 배출한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책 읽고 있으면 문제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저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293페이지 볼게요. 293페이지. 자,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순현재 가치법, 내부수익률법, 또 뭐가 있다고요?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나중에 3월 달에 현가 회수기간법 이런 거 할 거니까 지금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돼요. 일단은 요 세 가지를 뭐라고요? 할인, 현금, 할인 기법이다. 다시 말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해줍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294페이지 위에 박스 바로 아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순현재 가치는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다.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뭘 뺀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다. 먹고 난 다음에 배출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 2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순현가를 0, 수익성 지수를요, 1로 만든 할인율. 자,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수익성 지수는요, 투자 안에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유입액의 현가를 뭘로 나눈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자, 2분 위에 있어? 밑에 있어요? 위에 있다.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295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면 기출문제 찾았죠? 그래서 순현가는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을 경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 투자의 타당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고 2번 볼게요. 자,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순으로 할인한 현금 유의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다. 뭐 아까 똑같은 거네요. 유의액의 현가에서 뭘 뺀 거라고요?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다. 자, 이 정도.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3월 달에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 된 논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약간의 살점을 붙이고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요걸 통째로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쉬운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투자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금융론 할 겁니다. 참고하실게요.